자, 파트 2 표현과 이해 잘 해봤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죠? 글쓰기의 실제 764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쓰기는 최근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글쓰기의 과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맨 먼저 뭐 해야 돼? 계획하기. 두 번째가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가 내용 조직하기. 네 번째가 표현하기.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고쳐쓰기입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주제를 정해야지, 그치? 주제 정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여러분. 주제는 어떻게 정해야 돼? 일반적으로 써야 돼? 아니면 구체적으로 써야 돼? 주제는 일반적이어야 할까요?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제는 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일반적이어야 해. 알겠지? 그래서 자, 주제는 어떻게 쓴다, 여러분? 일반적 진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주제문은 주제문은 비유적인 표현이나 의문문 형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주제문은 비유적인 표현이나 의문문으로 쓰면 안 된다.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의미가 여러 가지로 생성돼서 의미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저 문학이 아니면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주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절대 의문문이어서는 안 돼.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글을 쓸 때 서론 단계에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글을 시작하는 건 가능해.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 즉 의문문 형식으로 글을 시작해서 화제를 유발시키고 관심을 주는 전략은 적절한데 주제문 자체가 의문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자를 분석하는 일도 해야 돼. 이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자, 주제를 정한다. 그 다음에 독자를 분석한다. 자, 예를 들면 뭐 독자가 남자냐 여자냐, 또는 독자가 뭐 학생이냐 어른이냐, 그죠? 이런 것들 분석해야 돼. 남자냐 여자냐, 또는 종교가, 그죠? 불교일 수도 있고, 불교 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뭐 기독교 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그죠? 응? 이렇게 독자를 분석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독자를 분석해서 독자에 맞는 내용을 생성해야 되거든. 그쵸, 여러분? 그죠? 독자가 여러분 기독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문에 기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독자가 기독교 신자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용을 뭐 예를 들면 뭐 인생이 무상하다니 뭐, 그죠? 예. 또는 뭐 자 윤회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자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독자에 맞는 내용을 생성해야 된다, 그죠? 독자가 여성이야, 그죠? 독자가 여성인데,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군대 얘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든지, 그죠? 독자가 여성인데 뭐 축구 얘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든지, 그죠?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독자를 분석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글의 종류를 결정해야 돼. 이게 다 계획하게 당겨서 해야 할 일이야. 자,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글의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면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정보 전달적인 글, 그러니까 설명문을 쓰는 게 맞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글의 목적이 예를 들면 뭐 설득에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글을 써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논설문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쵸, 여러분? 예, 이렇게. 글의 목적이 뭐 예를 들면 감정의 교감이 글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정서적인 글을 써야 되겠지, 문학적인 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문학적인 글, 수필, 뭐 시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자 글의 목적에 따라 글의 종류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의 종류를 정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조직할 수가 있거든요. 글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잖아. 이게 내용 조직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글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정보 전달적인 글이면 서문에서 뭘 해야 돼? 정보 전달적인 글이면 서문에서 전달할 내용을 소개해야지, 그치? 그죠? 화제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뭐 해야 돼? 그 화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해야지, 그치? 화제를 설명해야지, 이렇게. 만약 설득적인 글이면 서론에서 뭘 해야 돼? 뭐 서론에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뭐 해야 돼?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이렇게 글의 종류가 결정돼야 뭘 할 수 있다, 여러분? 내용을 조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독자를 분석하고 글의 종류를 정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 자, 내용 조직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생성하기, 즉 글감을 모으는 단계야. 글감 모으기. 글감 모으기. 그러니까 글을 쓰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재료가 필요하잖아. 그죠? 재료. 글감 모으기. 그 다음에 이제 글감을 모았으면 중심되는 소재 정하기. 중심 소재 정하기.
이제 글감을 모으는 단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혹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알아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또는 뭐 마인드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네, 마인드맵. 그래서 생각금을 그리기라고 뭐 순 우리말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용 글감을 모을 수 있겠지, 그죠? 자,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소풍을 가지고 우리가 소풍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글감을 모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마인드맵 그리기, 이렇게 생각금을 그리기. 소풍하면 뭐가 생각나? 그냥 떠오르는 걸 이제 연상시키는 거지. 소풍하면 예를 들면 김밥, 그죠? 김밥. 또 김밥 하면 또 뭐가 떠올라? 어머니의 손맛, 이렇게. 그죠? 이게 연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중심 소재에서 가까워질수록 좀 더 구체적인 거고, 중심 소재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좀 더 추상적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또 소풍하면 뭐가 떠올라? 뭐 예를 들면 새 옷. 소풍 때는 이렇게 새 옷, 그죠? 그래서 뭐 새 옷 하면 뭐 예를 들면 가정 형편 때문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또 있겠지, 그지?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못 샀던 기억들,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글감 모으기, 브레인스토밍, 자 마인드맵 그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인터뷰하기. 소재와 관련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글감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뭐도 있죠, 여러분? 소재를 이제 정했으면 그 소재와 관련된 글감을 모으기 위한 이제 또 요즘은 인터넷 찬스 쓰기, 그치? 그죠? 내 인연에 검색하기. 그죠, 여러분? 네이버 찬스 쓰기, 뭐 이런 거. 검색. 근데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터넷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출처 명기. 이렇게 해서 글감을 모으고 이제 소재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했으면 다음에 뭐, 내용을 생성했잖아, 그죠? 내용을 생성했으면 다음에 뭐 해야 돼, 여러분? 내용을 조직해야 돼. 내용 조직하기. 내용은 어떻게 조직해야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조직될 수 있겠지. 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조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글들은 논설문이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그 외의 글들은 설명문이나 뭐 기타 등등의 글들은 이렇게 뭐 처음, 중간, 끝 뭐 이렇게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크게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게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뭐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자문, 스스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먼저 질문을 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 그죠? 대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시켜 나갈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연역적, 일반화하기 방법. 처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일반화하기 방법 쓸 수도 있겠고, 반대로 구체화하기,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제시하고 뒤에 가서 이제 그걸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키는 구체화하기 방법을 쓸 수도 있겠고, 그죠? 또 우리가 배웠던 뭐 유추의 방법, 그죠? 유추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고, 사례 제시, 예시. 그 다음에 또 뭐 변증법적 전개하기, 정반합. 기억나죠, 여러분? 정반합, 이 변증법적 전개 방식 쓸 수도 있겠고. 이런 거를 논리적 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전개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행문이다. 그럼 자연적 전개 방식이 더 좋아요. 자연적 전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할 수 있죠. 기행문 같은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그죠? 그 다음에 또 기행문 같은 경우는 공간적 전개 방식도 좋죠, 그죠?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은 뭐 영국에서 어디로 가? 프랑스에서 어디로 가? 뭐 독일, 이렇게, 그죠? 장소를 옮겨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 같이 쓰는 거, 시간과 공간을 같이 쓰는 걸 뭐라고 해도 또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추보식 구성 방식. 이렇게. 이런 걸 자연적 구성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3단 구성 혹은 4단 구성을 이제 써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고, 4단 구성도 가능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3단 구성만 얘기했지만 뭐 기승전결, 기승전결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본문 부분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기승전결 4단 구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큰 틀로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혹은 기승전결식 구성을 쓰면 되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자연적 전개 방식이나 논리적 전개 방식, 주제의 성격에 맞는 구성 방식을 선택해서 내용을 조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직했어요, 여러분. 내용을 조직했으면, 자, 보세요. 실제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현하기 전 단계는 이게 글쓰기 전 단계예요, 여러분. 아직 글을 쓰는 단계가 아니야. 글쓰기 전 단계. 이 표현하기 단계가 실제 글쓰기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적확한 어휘를 써야 돼.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를 써줘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바른 문장 쓰기. 그죠? 바른 문장 쓰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문장을 배우는 거야, 문법 시간에. 자, 문장 어떻게 써야 돼, 여러분? 성분 간 뭐가 자연스러워야 돼? 호응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죠? 이런 그죠? 성분 간 호응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또 중복된 표현 쓰면 돼, 안 돼? 중복된 표현 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의적인 문장 쓰면 돼, 안 돼? 중의적 문장 쓰면 안 되잖아. 또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거 우리 다 배웠잖아, 문장 쓰기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장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수 성분 갖추기. 다 기억나죠, 여러분? 필수 성분 생략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쵸? 필수 성분 갖추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멍하니 있어, 여러분? 다 알잖아, 그쵸? 우리 문장에서 배웠잖아, 다. 주어하고 서술어 호응, 목적어하고 서술어 호응, 그죠? 부서하고 서술어 호응.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성분 빼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비문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문장 쓰기 원리에 따라 다른 문장을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단락 쓰기 원리도 있잖아. 그죠? 단락 쓰기. 문장을 썼으면 이제 그 문장이 모여서 이제 단락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락 쓰기의 원리.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단락 쓰기의 원리. 세 가지.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큰 단락이 되는데 그 문장과 문장은 서로 주제와 하나의 주제로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응집돼야 되지, 그렇죠? 하나의 주제로 귀결돼야 되잖아. 그걸 무슨 성? 통일성. 그렇죠? 통일성 있는 문장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진술인 주제 중심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지. 완전성 있는 문장 써야 되고, 문단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얘기한 그 화자의 어떤 주장이나 태도가 끝까지 어떻게 돼야 돼? 끝까지 일관돼야 되겠지. 일관성. 이런 거 다 우리 배웠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단락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표현하기 단계가 딱 되는 거야. 그 마지막 단계가 뭐야, 이제? 바로 고쳐쓰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여러분? 퇴고라는 말 들어봤지, 그지? 이게 퇴고야. 퇴고. 그러니까 글을 썼다고 해서 글쓰기가 끝난 것이 아니지. 마지막 단계 퇴고를 거쳐야만 글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글쓰기 후 단계지. 글쓰기 후 단계. 퇴고. 요 퇴고는 반드시 퇴고의 원칙이 있어요. 퇴고의 원칙. 첫 번째. 필요 없는 내용이 있으면 삭제해야 돼. 삭제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쓰고 났더니 요 주제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주제하고 별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아깝지만 삭제해야지. 삭제의 원칙. 두 번째는 반대지. 꼭 필요한 게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첨가의 원칙. 그 다음에 구성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재구성의 원칙. 재구성. 순서가 예를 들면 안 맞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지. 순서 재구성. 이걸 퇴고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고의 실제야. 퇴고의 실제인데, 흔히 말하는 이 퇴고를 이 어휘 수준 퇴고, 그러니까 잘못 사용된 단어 수정이나 혹은 맞춤법, 띄어쓰기만을 우리가 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퇴고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퇴고의 실제야. 즉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한 주제가 실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 글 속에 잘 표현됐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독자에 맞는 내용을 생성했는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성된 내용들을 적절하게 조직했는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여러분? 단락 쓰기, 그 다음에 문장 쓰기, 그리고 마지막에 적확한 어휘를 썼는지. 마지막 단계. 맞춤법에 맞는지, 띄어쓰기 맞는지. 이건 가장 작은 수준의 고쳐쓰기야. 그래서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고쳐쓰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자, 책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글쓰기의 실제, 좋은 글쓰기,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써야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문장 수련을 위한 구양수에 3다가 있습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많이 읽는다. 그리고 많이 쓴다. 그 다음 많이 생각해 본다. 자, 좋은 글의 요건. 내용이 충실해야 하고요. 그 다음 표현, 관점, 주제면에서 개인의 창의력, 독창성이 담겨져 있는 것. 즉 참신한 글이 좋은 글이겠지. 그죠? 그 다음 글쓴이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좋은 글입니다. 명료성, 표현의 경제성, 그리고 논지의 일관성 등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쓰기. 문장 쓰기는 우리가 문장에서 배웠는데, 문장에는 어떤 문장이 있죠, 여러분?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을 무슨 문장?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하죠. 자, 겹문장은 다시 주어 서술어가 작은 주어 서술어를 안고 있는 문장을 뭐라고 그래요?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과 문장이 대등 혹은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뭐라고 그래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다음 그 방식이 대등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문장 관계가 종속적이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혼문장은요, 혼문장은 생각하는 바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지나치게 혼문장만 쓰면 생각이 집약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글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겹문장은 생각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막고 하나로 집약될 수 있게끔 묶어주는 효과는 있는데, 또 이 지나치게 겹문장을 많이 쓰면 글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가지 문장 중 어떤 문장을 선택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간결한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혼문장을 쓰는 것이고, 내용을 집약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겹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문장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쓰기의 원리입니다. 정확성의 원리.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주술, 존비, 시제 등 호응에 유의하고 수식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경제성의 원리. 필요한 단어를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특히 이제 문장의 길이가 길면 반드시 여러분 호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면 절대 호응 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문장은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어 반복 회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2번 이상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글이 단조롭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한 동어를 다른 말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어휘력입니다. 예를 들면 (785쪽) 한번 볼게요. 785쪽 김희독립 선언서 2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의지하여 차를 독립을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 충성스러운 마음을 합하여 차를 독립을
포명함이며, 거기 사실은 선언과 포명 같습니다, 여러분. 독립을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주장한다는 얘기야. 근데 자, 독립을 선언함이며, 또 두 번째도 독립을 자 선언함이며 또는 주장함이며,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리 단조로워지지, 그렇지? 그래서 비슷한 뜻의 유의어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동어 반복을 회피함으로써 그의 어떤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단조롭게 가는 방향을 이제 어떤 막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선언, 포명, 주장, 또 제기 다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제기한다, 주장한다, 선언한다, 포명한다,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앞으로 와서. 자, 그 다음 단락쓰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통일된 생각의 덩어리를 단락이라고 합니다. 단락에는 형식 단락이 있고 내용 단락이 있어요. 형식 단락은 행이 바뀌면서 표시되는 소문단 형태를 말합니다. 즉, 화제가 바뀌면 이렇게 형식 단락도 바뀌게 됩니다. 내용 단락,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형식 단락이 모여서 통일성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단락을 내용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요 단락과 보조 단락은요, 우리 앞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요 단락은 주지 단락, 주지가 되는 것이고요. 보조 단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뒷받침 단락. 그러니까 부연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글쓰기의 과정에서 자, 계획하기. 자, 주제를 정한다. 좋은 주제는 너무 크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했지, 여러분. 지나치게 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크면 안 돼. 너무 크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조금 한정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서론, 본론, 결론, 여러분 이제 내용을 조직해서 쓰라고 그랬잖아, 그죠? 서론, 본론, 결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 주제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이란 얘기지. 요 내용들을 포함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 지나치게 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경험한 것이거나 잘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개성 있고 참신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주제문 작성의 원칙, 완결된 문장으로 씁니다. 하나의 주제문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의문문, 비유적 표현 등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자, 소재나 제재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료 수집, 재료는 주제를 잘 뒷받침해야 하고요. 풍부하고 다양해야 합니다. 또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글쓴이와 독자의 관심거리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여러분. 내용 생성하기.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 소재와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용 생성하기 실제입니다. 자, 등산입니다. 등산. 소재가 등산이야? 그럼 뭐야? 등산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어떤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어? 목표를 향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소재가 항해야. 항해는 여러분, 그 풍파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어요? 학업의 과정에서 만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건축을 가지고 내용을 생성할 수 있어. 기초공사가 중요해. 마찬가지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 기초 실력을 잘 다져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행 가지고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자,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난다. 즉,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학업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생성할 수 있겠어요. 축구, 전반전 결과를 분석한 후에 후반전에 대비하죠.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한 단계가 끝났으면 그 끝난 단계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에 임해야 된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가지고 자,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없죠, 그렇죠?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자,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바로 이렇게 물의 흐름에 맞게,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 다음, 물은 막히면 돌아가죠, 그렇죠?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융통성 있는 태도라는 또 바람직한 어떤 삶의 자세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물도 가다가 굽이를 칩니다. 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고 소용돌이 같은, 그렇죠? 이렇게 굽이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물이 굽이를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굽이를 지나가듯이 우리도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삶의 자세로 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엔 분수를 가지고 친구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분수는요, 넓게 퍼집니다. 자, 이해심이 많은 친구란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죠. 분수는 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친구. 자, 분수는 여러 물줄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타인과 원만한 친구. 분수는 물줄기를 끊임없이 뿜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친구. 물줄기는 아래로 떨어져도 다시 솟아오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친구처럼 이렇게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이 내용 생성하기가 또 뭐가 있냐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서 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이제 출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료 분석 후 자료를 분석한 것을 가지고 내용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자, 1990년대 이후 뭐 출생아, 성비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1990년대 남자, 여자 이렇게. 그 다음에 2000년대 남자, 여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2010년대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를 준단 말이야.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생성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떤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떤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남성 성비가 여성 성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비를 조절하는 것이 이제 많았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뭐 때문에? 남아 뭐 선호 사상 때문에, 그치? 뭐 그런 거 이제 찾아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남녀 성비가 점점 좁아졌고, 그죠? 지금 이제 대등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하, 지금은 남아 어떤 인위적으로 성별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치? 그죠? 그만큼 뭐가 없어졌다, 여러분? 남아 선호 사상이 없어졌다, 그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생성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표를 가지고. 또 뭐 예를 들면 자, 대학 진학자 수의 변화. 뭐 예를 들면 1990년대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은 몇 명이었는데 대학은 몇 명이 진학했다, 그렇죠? 이렇게. 2000년대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몇 명이었는데 대학은 뭐 몇 명 진학했다, 이렇게. 그렇죠? 2010년대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몇 명인데 대학에 진학한 수는 뭐 이렇게 줄었다, 그죠?
그죠? 그럼 이제 내용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과거에는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컸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 자료 분석 능력, 자료 해석 능력.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출제가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진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와 굉장히 밀접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데이터, 통계 자료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생성해낼 수 있을지가 여러분들의 실제 업무 역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그죠? 내용 조직하기 단계. 제가 모든 글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 시에는요. 시에는 내용이 있고, 그죠? 주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형식. 그죠? 시상 전개 방식. 즉, 그 주제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죠? 소설도 마찬가지지. 소설에도 뭐가 있고, 여러분? 내용,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형식. 즉, 서술상의 특징이 있지, 여러분. 그 다음에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용이 있고, 즉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전달하는 형식, 그러니까 일정한 내용 전개 방식이 있어요. 내용 조직 방식. 자,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글을 쓴단 말입니다. 어떤 방식을 쓸 것인지를. 따라서 글을 읽는 사람도 그 방식을 알고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전개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쓰는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도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해서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사람도 그걸 알고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 조직하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여러분 그 글에 어떤 내용 조직 방법이 사용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글을 읽어라. 알겠습니까? 그게 어떤 글이든 시든 소설이든 비문학이든 어떤 내용 조직 방법,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을 썼는지를 항상 고민하며 읽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와 읽기 모두 중요한 게 바로 내용 조직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개요 작성하기예요, 여러분.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활동, 바로 개요 작성하기. 자,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여러분. 개요는 첫 번째 1번. 제목과 주제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목과 주제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과 주제문은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개요는 주요 논점, 논점이 있고 이 주요 논점에 포함되는 종속 논점이 그 밑에 하위 항목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종속 논점 밑에 다시 세목이라고 해서 세부 내용이 그 밑에 다시 하위 항목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목은 반드시 종속 논점에 포함되어야 되고 종속 논점은 다시 주요 논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게 개요 작성하기의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여러분. 개요 작성하기 실제 볼게요. 먼저 청소년 놀이 문화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본론 1에서 청소년 놀이 문화의 의의를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주요 논점인 거야. 청소년 놀이 문화의 의의. 그러면은 그 하위 항목인 가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청소년 놀이 문화의 의의에 포함되는 종속 논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은 무슨 관계 된다? 상하 관계가 돼야 된다. 자, 그럼 봐보세요. 가,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이 둘은 모두 어디에 포함돼요? 청소년 놀이 문화의 의의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주요 논점과 또 다른 주요 논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주요 논점과 주요 논점은 대등 관계예요. 대등. 그러니까 같은 논점끼리는 대등해야 돼.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주요 논점이 청소년 놀이 문화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 주요 논점은 청소년 놀이 문화의 문제점입니다. 자, 놀이 문화가 분명히 의의는 있지만 청소년 놀이 문화가 또한 뭐야? 한편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의와 문제점이 서로 대등한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요 논점과 논점 사이에는 서로 대등 관계여야 돼.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종속 논점과 종속 논점도 무슨 관계여야 돼? 대등한 관계여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요 논점, 종속 논점, 세목은 서로 상하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논점과는 서로 논점끼리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고? 대등 관계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논점과 논점은 일정한 논리적 질서를 따라야 돼. 자, 예를 들면 자, 주요 논점 청소년 문화의 의의, 두 번째 청소년 놀이 문화의 문제점이지.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 주요 논점이 청소년 놀이 문화의 문제점이면 세 번째 주요 논점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두 번째 주요 논점이 청소년 놀이 문화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논점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게 이제 논리적 관계지. 그치? 예를 들면 두 번째 주요 논점이 원인. 어떤 원인. 그죠? 원인.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어떤 그 논점은 뭐가 돼야 돼?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죠? 이런 걸 논리적 질서라고. 논점과 논점에는 일정한 논리적 질서를 따라야 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잡아. 문제점. 청소년 놀이 문화의 문제점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러면 해결책은 두 가지야. 그럼 완전하지 못한 거지. 그치? 그죠? 문제점이 세 가지면 해결책도 뭐가 돼야 돼? 세 가지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세 가지인데 문제점 1, 2, 3이야, 여러분. 그럼 해결책도 자 뭐가 돼야 돼? 1, 2, 3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요 문제점 첫 번째 1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에 와야 돼? 그렇지, 첫 번째 해결책이 와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두 번째 와야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글의 구성, 논리적인 짜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요 작성하기의 실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 청소년 놀이 문화의 문제점이야.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개인 중심적이고 폐쇄적이래. 그럼 이제 해결책. 거기 봐봐. 공동체 놀이 문화의 개발과 보급. 이거 뭐에 대한 해결책이야? 개인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오락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그럼 해결책이 뭐야? 노래를 통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한대. 맞잖아. 그렇죠? 앞에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란 말입니다. 개요는 이렇게 작성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 구성하기 방법. 자, 자연적 구성 방법, 시간적 구성 혹은 공간적 구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논리적 구성하기 방법. 자,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놓고 뒤에 가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키기, 구체화하기.
자, 우리 민족이 기분적인 성향이 농후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수없이 기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기분 나쁜데, 기분 좋은데, 기분 잡혔어. 그건 기분 문제야. 자, 이런 말이 기분적으로 쓰이는 것과 발맞추어 행동 또한 기분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뒤에 가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켰지. 그쵸? 가령 단체에 기분적으로 가입했다가 기분적으로 탈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단체의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권유나 일시적 기분으로 가입하는가 하면 또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하면 쉽게 탈퇴하고 마는 군상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다.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걸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키는 방법 쓰고 있는 거야. 반대의 경우도 있지. 그죠?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해주고 뒤에 가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일반화하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전, 그죠? 예, 반전. 네, 앞에 것을 뒤에 가서 부정한다든지, 부정한 것을 뒤에서 다시 반박한다든지, 이렇게 반전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구성은요, 중심 문장을 앞에 두는 구성을 뭐라고 한다? 두괄식 구성.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이 양쪽에 있는 것을 양괄식 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 앞에 중심 문장과 뒤에 있는 중심 문장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앞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단락의 중심 문장, 즉 한 글에서 주제가 두 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야? 주지, 그죠? 주지, 부연, 그리고 강조. 이거야. 그죠? 주지, 부연, 강조. 그게 양괄식입니다. 그 다음 미괄식 구성, 뒤에 이제 주지가 있는 거지. 그럼 앞에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뒤에가 주지면 앞에 건 뭐라고 했지? 우리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전제, 그쵸? 전제. 앞에가 전제, 뒤에가 주지인 구성, 미괄식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병렬식 구성입니다. 병렬식 구성. 중심 문장을 대등하게 나열하는 병렬식 구성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표현 방법, 정확한 표현 써야 돼요. 플로베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물 일어설을 주장했어요. 즉 하나의 사물은 하나의 언어로 표현돼야 된다. 그게 일물 일어설입니다. 문학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다양한 사물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문학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는 시어의 함축성, 다의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시적인 글, 그러니까 비문학적인 글에서는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물, 즉 하나의 사물은 반드시 하나의 언어로만 지시되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그죠? 병원 가서 상담할 때 여러분, 왜 오셨어요? 아유, 제 마음이 요즘 바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 그쵸? 그죠? 마음이 바람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이게, 마음이 뭐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다는 뜻인지, 그죠? 마음이 뭐 흔들린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가능하지, 저게. 다양한 표현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 소통적인 글, 지시적인 글에서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일물, 일어설입니다. 또 명료한 표현, 또 개성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황진이라는 이제 조선시대 시인이 있잖아요. 여류시인. 황진이의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임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동기는 밤이 가장 길 때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가 가장, 이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이기도 하지만, 이제 심정적으로 이별했기 때문에 화자는 그래서 이 밤이 길어요. 근데 그 긴 밤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긴 밤의 중간 부분을 싹둑 잘라내겠대요. 그래서 이불 속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서리서리 이렇게 접어서 넣어두었다가. 자, 여러분.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추상적인 겁니다. 그 추상적인 시간을 싹둑 잘라서 접어서 이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인 사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치환시켰죠.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 참신하다, 그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게 이제 독창력이 참신한 표현인 거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래서 개성적 표현, 또 적절한 표현 기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 자, 고쳐쓰기의 원칙, 부가, 첨가의 원칙, 삭제, 뺀다는 것이죠. 구성,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쓰기의 실제, 반드시 글 전체에서 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의 고쳐쓰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 표현하기 내용 마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자, 독서,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